우리가 밤새워서 정주행하는 드라마들, 이런 게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면 과연 그 돈은 누가 버는 걸까요? 이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기술과 법, 그리고 돈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TV 프로그램의 주인, 누구일까요? 어때요? 간단한 질문 같죠? 근데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. 생각해보면 소설은 작가 한 명이 쓰잖아요. 결과물도 딱 책 한 권이고요. 근데 TV 프로그램은 어때요? 작가, 감독, 배우, 음악 감독. 와,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물을 만들어내죠. 바로 이 지점, 이게 초기 방송사들한테는 정말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의 탄생부터 지금의 스트리밍 시대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새로운 종류의 혼돈입니다. 텔레비전이 그냥 새 기계가 아니라 아예 기존의 저작권법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이었거든요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5천만. 1949년에 고작 100만 대였던 TV가 10년도 안 돼서 5천만 대로 늘어난 거예요. 이건 뭐 그냥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. 라디오 시대가 저물고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. 당시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을 저작권 덤불이라고 불렀대요. 말 그대로 온갖 권리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작가, 배우, 작곡가, 이 모든 사람들이 내 허락 없인 방송 못해 하고 각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? 와, 드라마 한 편 내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아주 기발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법을 내놓습니다. 바로 모든 권리를 딱 한 사람, 한 주체에게 몰아주는 거였죠.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영상 제작자입니다. 법적으로 영상 저작물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 혹은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. 콘텐츠가 문제없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한 번에 부여받은 뭐랄까 권리의 허브 같은 존재가 된 거죠.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저작권법에 특별 조항이 있어요.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소설가 같은 원작자나 감독, 배우 같은 창작자들의 권리가 자동으로 영상 제작자에게 넘어간다고 추정해버리는 거예요. 왜냐고요? 그래야 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단순해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쉽게 유통될 수 있으니까요. 일종의 교통정리를 법으로 해놓은 셈이죠. 하지만 모든 권리를 제작자가 다 가져가는 이 시스템을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. 특히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이건 불공평하다면서 창작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죠.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1948년에 대법원이 영화사들한테 극장을 다 팔라고 명령을 내리고요. 1952년에는 TV에서 재방송을 할 때마다 배우들한테 돈을 주는 바로 그 재방송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겨나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0년 배우와 작가들이 우리 영화 TV에 틀어서 돈 벌면 우리한테도 나눠줘 하면서 역사적인 파업에 들어갑니다. 할리우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들이었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10년 만에 영화관 가는 사람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TV 보는 사람은요? 0에서 2억 명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. 관객들이 극장에서 거실로 대이동을 한 거죠. 할리우드도 더 이상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창작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. 그들이 요구한 핵심이 바로 재방송료였어요.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. 내 작품이 한 번 방송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방송되면서 돈을 번다면 그걸 만든 나한테도 계속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. 이 권리를 위한 싸움냈죠. 당시 배우 조합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미래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파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. 스튜디오들은 결국 TV 방영 수익을 창작자들과 나누기로 합의했고요. 이 수익의 일부는 창작자들의 연금이나 건강기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됐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내 작품이
계속 가치를 창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원칙. 바로 이 원칙이 이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볼까요? 한국 역시 비슷한 제작자 중심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.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. 전 세계에 있는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도 저작권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.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순 없으니까요. 이게 1987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계기가 됩니다. 이때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째, 미국처럼 제작자에게 권리를 몰아주는 시스템을 법으로 딱 명시했고요. 둘째, 배우 같은 실현자들의 권리도 강화해줬고 셋째, 저작물 보호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0년으로 확 늘렸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법적 기반 위에서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죠. K드라마 한류의 추석이 바로 이때 다져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대로 왔습니다. 과거 방송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던 이 규칙들이 이제는 국경 없는 스트리밍 시대와 만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. 그 갈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. 모두가 아는 전 세계를 휩쓴 바로 그 드라마요.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. 그럼 그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. 기존의 제작자 중심 모델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권리 전부 사들이기 계약 방식 아래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과 작가는 처음에 받은 제작비 외에 드라마가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 창작자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어요.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거죠. 어때요? 마치 60년 전 할리우드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외치던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? 결국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과거 TV 시대에는 재방송 횟수가 제한적이었고 그 재사용에 대해 재방송료를 줬어요. 핵심 질문은 방송국 수익을 어떻게 나눌까 였죠. 근데 지금 스트리밍 시대는 어때요? 한 번 올리면 전 세계로 무제한 배급되고 제작사는 처음부터 권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. 이제 질문이 바뀐 거예요. 전 세계 구독자들이 내는 구독료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요.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보상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이 규칙들 원래 텔레비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. 과연 이게 인터넷 시대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?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.